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18년 9월에 문을 연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남측 접경 지역 마을에서도 폭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강제 배정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살 여자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막 본사같이 내려와가지고 치고 넘어가더라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사고 직전 발생한 1차 사고에 관련한 운전자 2명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체 고위임원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외출을 하고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시킨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보직 특혜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룸살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도 안 돼 강남 룸살롱 여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섣불리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로만 위협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첫 대상은 현재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던 판문점 회담의 성과물이죠.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였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군이 직접 나서서 이곳을 폭파했고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내놓은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한 행위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이 소식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접경 지역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윤수 기자, 지금 있는 곳에서 폭파 현장이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에 있는 미타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27km 떨어진 곳에 북한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완공 이후 642일 만에 청사가 사라진 건데요. 폭파 당시 이곳에서도 쿵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그만큼 폭파 강도가 위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폭파 당시 개성공단과 18km 정도 떨어진 서부전선 강화 평화전망대에 있었는데요. 폭음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적이 있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앞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불과 공개 경고 사흘 만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사흘 전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파는 최근 예고됐던 북한의 군사도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실제 행동에 옮긴 사례입니다.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호 적대적 행위를 멈추기로 한 9.19 군사 합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파주 파평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 한 건물 2층에서는 남측이, 4층에서는 북측이 일했던 남북연락사무소는 그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170억 원이 투입된 평화의 상징, 그 허무한 붕괴가 더 안타깝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둘, 셋. 개소식 당시 남과 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을 영상으로 띄우며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남북 두분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온결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선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4층짜리 건물로 서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와 팩스가 설치된 남측 사무실은 2층에 위치했습니다. 4층은 북측 사무실이,
3층엔 남북이 마주 앉는 회담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평소 남북 인력 30여 명이 상주하며 남북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사무소 건물 리모델링 비용 100억 원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169억 원가량을 투입했습니다. 개소 이후 남북은 교류협력 사업, 사채 인도 등과 관련해 총 132건의 통지문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대북 전단을 이유로 통신선을 모두 끊었고 오늘 건물까지 폭파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42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폭파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을 표명했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고 군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는데 이 와중에 여당 상임위원장은 대포로 폭발시키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여 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13일 도발 이후 무력 도발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자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남북 경협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로 다음 날 감행된 도발이라 더더욱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폭파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합참 전투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발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의 대응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관부처장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폭파 후 1시간이 지난 뒤에도 전혀 상황을 인지 못하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예고한 대로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북한을 주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폭파 이후에 지금 개성공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채널A 취재진이 폭파 전후로 개성공단 인근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특이한 징후는 없지만 북한이 오늘 아침 개성공단과 같은 비무장 지역에 군을 배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폭파가 있기 불과 10분 전인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논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등 평온한 풍경입니다. 개성공단으로 추정되는 철탑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폭파 이후엔 정막만 흐릴 뿐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아침부터 폭파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북남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기 위해 행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화된 지대는 DMZ를 포함해 넓게는 개성공단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폭발을 위해 군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만 해도 개성엔 전차와 장갑차 기지가 있었습니다. 개성을 진주시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폐기된 GP부터 먼저 병력을 재배치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거한 비무장지대 GP를 복원하고 남북 교류의 상징적 장소인 개성과 금강산에까지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개성공단과 불과 11km 떨어진 최북단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폭발음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 통일촌에 사는 박경호 씨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북쪽 하늘을 향해 촬영한 박 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집 앞에 나가니까 바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인근 산 위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약 50m 상공까지 피어올랐다고 말합니다. 폭이 아마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뭐 한 몇십 메다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검은색 연기가 도산 높이만큼 올라갔었거든요. 군사분계선 안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에서는 폭파음도 들렸습니다. 개성시와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성동 마을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대성동 앞에 폭파음이 터졌대요. 소리가 꽝 나고 났지 무슨. 현재 이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마을에서 퇴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그냥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촌 중이에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성동 마을에 뭔가 일을 보러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겠다는 거죠. 파주시는 접경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 주민들 역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 추가 도발을 하나 더 예고했습니다. 대남전단, 일명 삐라를 우리 남쪽에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우리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일산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선전용 삐라입니다. 전단 묶음이 차량 위로 뭉텅이로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와대를 비롯해 남한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했던 대남전단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김정은 세습 통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4년 전 대남전단 30여 장이 발견된 서울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이처럼 대남전단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했는데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다시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남전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남북 간 합의를 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주도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을 강화한 거죠. 맞대응 조치로서 우리가 전단 살포하면 자기들도 보내겠다 하는. 이런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대해선 언급 없이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다소 뜬금없을 수 있지만 22년 전 오늘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으로 올라간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22년 전이죠. 98년 오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솥대를 싣고 판문점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지만 현실 암담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이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네. 북한은 이제 예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한 그대로 단 사흘 만에 오늘 행동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폭파 2시간여 후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네, 매우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 상시 소통의 상징인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네, 이 우리 정부가 언제 이 상황을 알았을까? 폭파하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건물 하나를 폭파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을 하는데요. 이 준비를 위해서 북한군이 움직였을 것이고 이건 아마 우리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이 밑부분만 남고 한 번에 다 날아갔다.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건물이 폭파되면 잔해를 치워야 되는데요. 완전히 폭파되어야만 잔해를 치우기가 쉽고요. 또 북한에서 폭파 영상을 공개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시각적으로도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폭파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진짜 폭파까지 해야 할 이유 뭘까요? 네, 우선 북한은요, 남한과 미국에게요,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이 받을 건 받겠다, 이런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김여정이 대남 총괄을 맡은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2인자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누구도 이제는 김여정의 이런 입지를 의심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김여정 지난 담화에서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분이 아니라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김 제1부부장은 당, 정, 군에서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더 걱정인데 그럼 그렇습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네, 역시 김여정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김 제1부부장,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군사적 도발이 예상됩니다. 우선 NLL 인근에서 국지적 도발을 나설 가능성 높습니다. 삐라 살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인근에서 삐라 중단을 명분으로 삼아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남북이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합의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괴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데요.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은요, 남북 합의로 인해서 군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방사포나 전차부대 등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또 판문점 경계를 서는 인원들이요, 지금 현재는 총기를 전혀 휴대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총기를 다시 휴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이 긴장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던 민주당, 오늘 상임위 회의도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파이팅까지 외쳤는데요. 통합당은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안보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강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단독으로 연 상임위 회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 법제 사법위, 그리고 산업자원위 등 3개의 상임위로부터 정부가 현안 보고를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해 회의장은 절반 이상이 비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한 건데요. 앞서 오전에는 어제 선출한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모여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회! 통합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텃밭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치기 정치 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수적 열세를 절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어제 배정된 상임위는 모두 무효라고 항의를 했고요. 상임위원회 사임계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울먹이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총재를 당시에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다가 제명을 했던 그러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가 과연 어떠한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만류에 며칠 쉬겠다고 답해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법사위원들 면면을 보면 이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거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주로 배치됐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앞장서리들 벌써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지난해 조국 수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앞장서서 엄호했던 김종민 의원도 재배정됐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국 장관 시절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요구를 저 역시 그대로 잘 받들어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박주민, 백혜련, 송기현 의원 등도 법사위에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지망자 중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출범할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조 전 장관 재판 등에 압박을 넣기 위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부산에서 승용차가 학교 앞 인도를 덮쳐 엄마와 아이를 덮쳤습니다. 5살 여자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부딪힌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달려가더니 인도를 넘어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아래 화단으로 추락합니다. SUV 차량에 부딪힌 승용차가 학교 보행로를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학교 앞을 지나던 5살 여자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엄마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옆에 있던 아이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콘사같이 내려와가지고 치고 넘어가더라고. 딸아이 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서울 걸어오는 것까지 내가 봤어요. 근데 거기 덮쳐가지고 내가 아찔하더라고.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2명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운전자들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무슨 적용은 되죠. 사고 나면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적용할 때는 그 문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모녀를 덮친 건 승용차 운전자였지만 그 전에 불법 좌회전으로 1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2명의 운전자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 꽃다발들이 놓였습니다. 희생된 아이에게 남기는 추모 메시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너무 아찔한 거예요. 사고는 솔직히 언제 어떤 순간에 있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정말 놀라기도 하고 가슴 답답하기도 하고. 사고는 SUV 차량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승용차 운전자가 보행로를 덮치는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책임이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두 운전자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SUV 운전자는 불법 좌회전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건 승용차 운전자라고 주장한 반면 승용차 운전자는 불법 좌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승용차 블랙박스 화면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 했는지 악셀레이터를 밟았는지 제동이 왜 안 됐는지 제동을 안 했는지 그런 걸 보냈어요.
경찰은 두 운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누가 사고 책임이 더 큰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동학대 의심 사건 끊이질 않습니다. 3살 된 아들을 술 마시고 멍들도록 때린 엄마를 남편이 신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도로에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3살 남자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다. 등어리 한 2대 때린 건데 등어리에 보니까 약간 멍이 들어있어서 자국이 좀 남았으니까.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3살 아이를 때린 사람으로 지목된 건 바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아이 아빠가 아들 등에서 맞은 흔적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아빠가 신고했으니까 때린 분이 엄마잖아요. 그리고 부대 모시고 와서 정식으로 저희가 사건 처리를 했고. 아이 엄마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때린 건 신고가 접수되기 10시간 전쯤이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인 30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기업 고위 임원 아들이 군에서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 속보입니다. 공군은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대 CCTV에 부사관들에게 빨래와 음료 심부름을 시킨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공군 수사당국이 기업 고위 임원 아들 A상병의 황제 군복무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밝히는데 부대 내 CCTV 영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외출을 하고 부사관들에게 빨래와 음료 배달을 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 안 CCTV뿐 아니라 이렇게 부대 밖에 설치된 CCTV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단 외출 여부와 함께 병사의 동선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부대는 철문 2개에 바리케이트까지 삼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A상병이 부사관의 차를 타고 무단 외출을 나선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부사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원이 단 한 명인 개정 관련 보직에 A상병이 추가 배치되는 바람에 10개월이나 정원이 초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기에는 긴 기간입니다. 수사당국은 인원 배치 권한이 있는 군 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A상병은 현재 휴가 중으로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녀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 병사가 남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A상병의 부모의 요구로 화장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부대에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상병의 아버지는 오늘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고 모든 의혹은 조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시는 룸살롱에 대한 제재를 클럽보다 먼저 해제해줬죠. 공교롭게도 어젯밤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 여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호텔에 있는 가라오케입니다. 간판은 가라오케지만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오다 서울시가 어제 행정조치를 완화하면서 한 달 반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룸살롱은 어젯밤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업재개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영업재개 하루 전인 그제 룸살롱 청소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과는 접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소할 때도 내내 마스크를 쓴 것으로 조사됐지만 함께 출근했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여직원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3차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룸살롱에 대한 영업 재개가 섣불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장기간 이어온 만큼 이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저희들이 안전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룸살롱은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먼저 집합 금지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도 단계적으로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택시 승객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안 쓰고 타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하는 승객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를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8년째 법인 택시를 몰고 있는 기사 강흥철 씨는 이틀 전 승객을 태우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승객이 마스크를 안 쓰고 조수석에 타려던 걸 제지하자 곧바로 승객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한 겁니다. 마스크 안 쓰고 앞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타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주먹을 빵. 경찰에 알리고 싶었지만 조사를 받다 보면 운행 시간이 줄어 산악금을 채우기 힘들까 봐 참아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신고하면 시간 낭비하고 그 산악금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마스크 파는 곳을 안내해줘도 승객들이 막무가내인 경우도 많습니다. 편의점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확진자도 아닌데 왜 자꾸 승차 거부를 하냐. 택시를 탈 때는 마스크를 썼는데 버스처럼 다른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손님도 있습니다. 마스크 안 하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네네네. 아저씨도 타고 막 가까워서 난 마스크 벗을래. 마스크를 안 쓴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기사의 정당한 권리지만 막말이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타서 문을 닫고 하시는 말씀이 한 택시들은 배가 불렀다는 둥 그런 식으로 욕설을 하고 다니니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방금 보신 택시 승객 얘기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쓰는 것이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 마스크 몸값이 계속 올라서 중고 사이트에서 2배 넘게 팔리기도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전히 온라인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었어요. TV만 홍보 나오고 안 나왔다고. 지난 5일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지만 약국에는 이르면 이달 하순에나 풀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원래 사려고 했는데 맨날 품절이라서 못 샀어요. 그런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수십 장씩 팔겠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정식 온라인몰에서는 30개들이 한 묶음에 15,000원에 팔리지만 중고 사이트에선 4만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한 장에 500원짜리를 1,300원에 되파는 겁니다. 식약처가 이처럼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 단속에 나섰는데 8일 동안 274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경고 조치만 내리는 형편입니다. 비말 마스크가 생산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말 차단 마스크는 공적마스크에서 여전히 빠져 있어 무더위 속 소비자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의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발생 닷새 만에 누적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여러 사람들의 몸을 돌고 돌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세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신파디 시장을 다녀간 20만 명은 전원 자가격리됐습니다. 오늘 또 감염자가 늘면서 베이징 내 감염자는 닷새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신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봉쇄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 지방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성에서 최근 확인된 감염자와 의심 환자들은 모두 신파리 시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Cluster like this is a concern, and it needs to be investigated and controlled. 현지 전문가는 현재 베이징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에서 연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 당국은 연어 수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시 상태를 선언한 베이징은 체온 검사를 다시 복구하고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사흘이 베이징발 2차 팬데믹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을 먹는 식습관은 근절해야 한다며 법안까지 만들었는데요. 현실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식용고기로 팔려나갈 뻔한 고양이 700마리가 유통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철제우리에 갇힌 고양이들이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냅니다. 비좁은 우리 하나에 고양이 수십 마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700마리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팔려나가기 직전 한 호텔 뒷마당 창고에서 발견된 겁니다. 接下来这些猫就是您是准备如何去处理呢？ 코로나19가 야생동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에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내 야생동물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했고 지난 5월엔 선전시가 중국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도시에선 고양이 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고양이가 발견된 호텔 측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냉장 창고를 열자 플라스틱 통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붉은 액체가 담긴 통 안엔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쌓인 물체가 담겨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열대과일 람부탄입니다. 2, 3일이면 검게 변해 상품성이 없어지자 유통기한을 속이고 변색을 막으려고 묽은 황산액에 담가둔 겁니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인근 하천이 붉게 물든 걸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您涉嫌生产销售不符合安全标准的食品罪啊！销售现在与你我又没有销售。 황산으로 절인 람부탄은 지난 2년간 중국 전역으로 수백 톤가량 팔려나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2차 대전 승리의 영웅 윈스턴 처칠. 위인전에 훌륭한 인물로 등장했던 이들이 인종차별자로 몰려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페인트로 범벅이 된 동상에 망치질을 합니다. 결국 동상은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밧줄에 끌려 내려집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동상이 미 전역에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뒤 토착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했다는 겁니다. I think that's just all going off the momentum that's coming out of the Black Lives Matter protest. 하지만 철거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They're coming into our neighborhood and taking away our heritage, okay? They're hypocrites. 아울러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동상에도 노예 소유주란 낙서가 새겨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동상 철거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처칠 전 총리가 인종을 차별했다며 동상 철거를 주장하자 극우파는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 등도 없애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t's part of our history. I know like he had a few issues, but he did a lot of good too. Look at the positive. 존슨 총리도 역사 왜곡이라며 동상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선 동상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상 철거 운동이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동상이 인간을 혼쭐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비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를 줄이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독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주한미군이 다음 감축 대상이 되는 걸까요? 북한군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독일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찾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나타내더니 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o we're protecting Germany and they're delinquent. That doesn't make sense. 독일이 국내 총생산 대비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했는데 1.36%밖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Why is Germany paying Russia billions of dollars for energy and then we're supposed to protect Germany from Russia?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메르켈 총리와는 악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관계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And I'm not only talking about Germany, by the way. I'm talking about plenty of other countries. 국방부는 28,500명 수준인 미군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협이다라고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가 어제 추징금 63억 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200억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최순실 씨가 126억 원에 매각한 미승빌딩입니다. 법원이 최 씨 혐의와 관련해 78억 원의 추징 보전 청구와 미승빌딩 가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이자 최 씨는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지난 11일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과 함께 추징금 63억여 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씨의 추징금은 공탁금에서 납부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억 원 징수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최 씨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벌금을 안 내면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 씨 측은 송장 잔고가 영원이나 마찬가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일부 은닉 재산이 있는 걸로 보고 자금을 추적 중입니다. 앞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미승빌딩이 팔리고 한 달이 지난 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80평대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구매 자금 가운데 7억 원은 최 씨에게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구치소에 있는 최 씨가 딸에게 쓴 걸로 추정되는 편지에도 건물이 팔리면 내게 25억에서 30억을 주려 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순직한 소방관 딸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타갔다는 사연이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법원이 딸을 혼자 키운 아빠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32살 강모 씨가 숨진 건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0달 뒤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2년 전 이혼한 생모가 유족급여를 수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생모가 받은 돈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숨진 강 씨의 아버지와 언니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모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자녀들을 만나는 걸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가져간 그 순직 유족급여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생모가 숨진 딸 장례식에도 안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양육을 한 저희 아빠에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모든 게 근거가 없는 거짓이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명 고아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아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벌의 활동도 왕성해져 최근 벌집 제거 신고 잇따르는데요. 벌은 밝은 색을 좋아한다면서 야외 활동 시 노란색 같은 옷은 피하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따져보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색깔에 따른 말벌의 공격성을 실험했습니다. 실타래를 매달은 뒤 말벌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벌이 유독 검은색 실에 달려드는데요. 실험 결과 검은색, 갈색의 가장 강한 공격성을 보였고 빨강, 초록, 노랑, 흰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색에 달려드는 이유가 있나요? 오소리나 너구리 종류들이 색깔이 어둡고 검은색이잖아요. 이제 포식자로 인식을 하고 그 덤비는 성향이 강하죠. 검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챙이 넓은 밝은색 모자를 쓰는 게 낫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 내용은 사실일까요? 먼저 말벌에 쏘였던 한 시민은 통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망이 같은 걸로 이제 딱 때린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꿀벌 쏘였을 때는 그냥 바늘로 콕 찌르는 따끔함이었는데 벌은 말벌이냐 꿀벌이냐 그 종류에 따라서 대처 방법도 다른데요. 침 모양 때문입니다. 꿀벌은 통날 형태이고 말벌은 바늘처럼 매끄럽죠. 꿀벌은 침을 쏘면 죽지만 말벌은 여러 번 쏠 수 있습니다. 꿀벌침은 독주머니가 있어서 제거해야 하지만 말벌은 피부에 박히지 않고 긁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찬물로 씻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집을 건드려서 말벌이 덮칠 경우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리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말벌의 활동 반경인 20m 이상을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효과로 고깃값이 올랐죠. 오이나 배추 같은 채소 가격도 올라서 밥상 물가 비상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1,500원이 올라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 채소 가게로 향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좀 다 비싸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생선 종류도 있고 야채 종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죠. 소비자들이 밥상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재난지원금 효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고깃값에 이어서 이제 야채값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비싸졌지. 여기서는 물건이 모자라서 단가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하고 우리 상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배추는 1년 전에 비해 50% 넘게, 양배추는 66%나 뛰어올랐습니다. 애호박이나 당근, 감자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도 20% 이상씩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했고 배추의 경우 코로나19로 국내산 김치 수출 주문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채소 가격이 지난해 유독 낮았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 체감 물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하면은 가격이 좀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평년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한 소비자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지원금 효과로 반짝 올라가던 소상공인 매출도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더운 날씨엔 맥주도 많이 드시죠? 한때 수입 맥주는 일본 맥주가 인기였는데 불매운동 이후 흔치 않아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어떤 맥주가 차지했는지 홍유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불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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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맥주 독주 체제였던 수입 맥주 시장에 한도를 뒤바꿨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낌이 생기기는 한 것 같아요. 굳이
이거 말고 다른 거 살까?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맥주들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의식하면서 일부러 안 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4달 동안 국내로 수입된 일본 맥주는 1년 전에 비해 92% 줄었습니다. 종류별로 담아 9,000원, 세계 맥주 가격 행사에 적극적인 대형마트에서도 일본 맥주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계 각국의 맥주 중에 일본산 맥주는 없는데요. 이곳 대형마트가 일본산 맥주에 대한 발주를 1년 정도 전에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맥주가 사라진 빈자리는 저마다의 맛과 향을 내세운 유럽 맥주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네덜란드산 맥주가 수입액 1위를 기록했고 지난 3월과 4월엔 벨기에 맥주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 맥주 전성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네, 싹쓸이네요. 이거 국회 이야기인가 보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뺏긴 이상 다른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85표를 얻은 윤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통합당은 오늘 열린 이 상임위원회도 다 불참을 했는데 그런데 네. 이 상임위에서 민주당을 질타한 의원이 있다면서요? 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홀로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87년 민주항쟁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여당이 30년 동안 축적된 민주적 관행과 합의를 부정하며 오욕의 국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아직 12개 상임위원장이 남았는데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를 안 하면 그것도 다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초유의 사태라 제가 잘 짐작이 안 가서 그런데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와 현안 보고 등 의사 일정을 정할 권한을 가지는데요. 한마디로 국회 운영을 여당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합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 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여당 마음대로 할 거라는 자포자기 발언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만큼 무한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빛바랜 넥타이. 네. 오늘 북한의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로 정말 빛바랜 넥타이가 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맨 넥타이 말하는 거죠? 네,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죠. 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 넥타이는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맸던 건데요.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 의원 말 중에 저 넥타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번 빌려줬다. 이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쪽에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조금 메시지 일부 변경할 필요가 생겨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또 들여서 다시 재촬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듯하다고 했고 옥류관 주방장도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추가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우리가 얼마나 전진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저렇게 넥타이까지 신경 썼는데도 북한에서는 댓글로 문 대통령을 조롱했다면서요. 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문 대통령이 평화 번영의 복을 차버린 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댓글은 우리 민족끼리 관리자만 달 수 있다고 하니까 선전 매체가 직접 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지만 갖고 해결될 수 없는 게 남북 관계인데 좀 더 밀고 당기는 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가 이틀 만에 철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철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주한 미국 대사관 외벽에 검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핵심 구호입니다. 그런데 설치 이틀 만인 어제 이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일부 외신은 철거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특정 기관을 지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해리스 대사가 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은 SNS에 현수막 사진을 올린 뒤 인종차별과 경찰 만행에 대한 항의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도 미국은 자유롭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현수막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대사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미 대선 이후 사임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18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화가 오늘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바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보문산 전망대입니다. 한화가 18연패를 끊었을 당시 경기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은 이곳에 올라와 열심히 응원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눈으로 경기 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리의 간절함을 가진 팬들의 마음이 전해져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연패가 너무 길어지면서 응원하는 저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겨서 하나이글스가 다시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화이팅! 네, 경기 전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는데요. 김태균, 이용규 등 베테랑 선수들도 일찍부터 나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리그 강팀들을 상대하며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한화. 오늘은 리그 2위 LG라는 높은 산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현재 6회가 진행 중인데요. LG가 7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스포츠 세상의 고수를 만나봅니다. 아찔한 외줄 위에서 온갖 묘기를 부리는 줄타기가 이제 전통놀이에서 화려한 스포츠로 변신했습니다. 고수를 찾아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아찔한 줄 위를 완곡하는 외줄타기. 이번엔 낮게 설치된 줄 위에서 각종 묘기를 부립니다. 같은 줄이지만 높이도 탄성도 다릅니다. 또 줄이 좀 낮잖아요. 네네.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를. 한국
남산항태 줄타기에 감명을 받은 유럽인들이 서양식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슬랙라인입니다. 이를 다시 우리 정서에 맞게 바꾸고 있다는 고수 오경민 씨.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공연을 봤대요. 이 줄타기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줄타기를 다 사갖고 갔대요. 외줄타기와 슬랙라인, 줄과 함께한 세월만 13년째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앉게 되면 그냥 계속인 것 같은데. 눈 감고 버티기는 거뜬, 줄과는 이제 한 몸과도 같습니다. 40점 정도 것 같은데요? 58.91. 1분 할 수 있었겠네요. 전통과 현대가 만난 줄타기의 매력. 이제 저한테 저의 기술이 끝난다면 되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극한의 집중력에 무아지경이 되는 외줄 위에 그는 오늘도 자신을 맡깁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화 어벤져스를 멋지게 흉내낸 사람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외모는 영화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영상을 만든 창의력은 영화 못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양산 역할을 해준 덕에 큰 더위는 없었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는 구름량도 더 많겠고요. 전남과 제주도는 낮부터 흐려져서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광주가 26도, 대구 28도에 머물겠고요. 해가 지고 나면 퇴근길 기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서 금세 서늘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카디건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할 텐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부,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들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면 숙제하면 살라고 하려고 그래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는 오늘 재판에서 미국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국에 남고 싶어서일까요? 손 씨가 한국 재판에서 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 3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를 운운하기엔 속셈이 뻔해 보이죠. 그럼 이 손 씨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수백 편을 다운받은 한국인은 벌금 300만 원, 딱 한 번 영상을 본 미국인은 미국에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죄인데 죄값이 너무 다르죠. 아동학대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